네, 안녕하세요. 2025년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심리학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강의를 맡은 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교재 보시면은 13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심리학 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 분야가 이제 하위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나눴을 때 한 뭐 13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이제 또 나눠 보실 수도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챕터별로, 그러니까 심리학 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각 하위 전공하는 어떤 분야들을 약간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엮어놓은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트 1에서 심리학 개관을 보실 거고요. 파트 1은 지금 절이 5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마 한 3챕터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각 챕터별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심리학의 정의라든지 정의 따로, 그 다음에 목적 따로, 그 다음에 심리학 분야를 묻는 문제 한 번씩 다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심리학 역사하고 접근 방법은 여기에 이제 여러 그 학문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학문들의 어떤 특성들을 하나씩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총칭적으로 해가지고 묻는 문제. 근데 요 문제는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챕터 4하고 이제 5에서는 이제 심리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측정하는 방법들. 그래서 요 4하고 5도 시험 문제에 이제 1, 2, 3보다는 사실은 비중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리학 개관 처음에 1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 정의 보시면은 여기에 1절하고 2절로 지금 심리학 정의하고 심리학의 목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출제되게 되면은 사실 심리학의 정의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는 안 되고 있고요. 심리학의 목적은 간혹, 근데 비중도가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도 심리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독으로 출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교재 1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심리학의 정의 해가지고 1번에 어원, 그리고 2번에 사전적 정의, 그리고 3번에 일반적 정의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원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그리스어에서 파생이 돼 사이키, 그러니까 사이키가 이제 그리스어로는 정신,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라고 하는 학문.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학, 그러니까 뒤에 학이 붙으면 이제 로고스, 로지스 해가지고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는 사이콜러지. 뭐 그럼 이제 다른 학 같은 경우 뒤에 이제 로고스에서 변형이 된 로지 해가지고 붙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콜러지라고 하는 학문은 여기에서 마음하고 이제 학문이 연결이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인간에 대한 모든 물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사고, 감정, 행동, 거기에 대한 방식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중요한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유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철학과 심리학의 어떤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땐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우리가 모든 연구를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이제 유기체를 대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동물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 연구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동물 연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심리학의 연구는 인간만 대상한다. 그럼 오답이죠. 왜냐하면 동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과학적인 학문이 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뭐 근원적인 뭐 동기라든지 아니면 행동하는 방식, 사유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이 결국은 나로서 발현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다르게 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나의 어떤 물리적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나의 행동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불안, 스트레스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가 되면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네, 불안, 스트레스, 뭐 자존감의 문제, 최근에는 뭐 외로움,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정신질환자라든지 이상행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회에서 부적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사회에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뭐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상행동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나의 어떤 생활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삶에서 발생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네. 이제 심리학 책들이 네, 서점에 가면 엄청 많죠, 요새. 자존감 책은 한 10년 전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요새 뭐 불안, 스트레스, 요새 뭐 도파민 책, 뭐 이런 책도 엄청 많던데요. 자, 그래서 심리학의 정의 보시면은 이번에 간단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심리학이란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원리를 이루고 있고 그 움직이는 기전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호기심이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자꾸 바라보게 돼요. 관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한참 동안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발견하는 게 있죠. 네,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뭘로 나타날 것 같으세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관찰해. 아니면 내가 나를 관찰해. 네, 결국은 행동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 그게 뭐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내 마음을 나는 볼 수는 없지만 내가 표현을 타인들한테 더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학이란 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이제 그 3번의 양가로 1번에 있는 일반적 정의에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 정의에서 이제 필요한 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럼 이제 대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하고 행동. 근데 눈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표출될 수 있는 외연적인 부분을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잡아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철학과 어떤 대비돼가지고 그 차이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과학적으로 찾아가는 학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사적이고 내적인 사고, 지각, 뭐 기억, 감정,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고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성이 돼서 무엇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의식의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뭘로 표출이 돼요? 행동으로.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인간하고 동물한테 관찰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도 기분이 좋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걸 동물들한테도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관찰한다라는 거는 인간이 지닌 어떤 내적 속성들을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잡는 거죠.
그 모습을 잡아서 그걸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언제 그런 행동의 어떤 빈도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 아니면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은 다 착석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뭐 초등 저학년인데 자꾸 일어나서 막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느꼈을 때 저 부분이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무언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40분 동안 착석이 되는 동안 어떤 친구가 지금 40분 동안 몇 번을 일어나는지 그런 행동을 체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첫 시작을 하려면 문제를 발견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게 몇 분 동안 일어나는지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해결책까지 이제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의 인류는 존재 이래로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알고자 했으며, 그러면 과학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뭐 삶은 무엇인지, 뭐 이게 꼭 심리학자가 아니어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철학자들이 했겠죠. 그리고 철학자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인들도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적 노력과 활동을 하는 부분이 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유했던 부분이 어떤 시기에 이르러서 과학이 발전을 하고, 그 과학의 발전과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학문에 비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아요. 네, 아주 길지는 않고 이제 19세기 어떻게 보면 과학이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19세기 이후부터 차츰차츰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전에는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우리가 뇌를 촬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뭐 장비가 아주 좋진 않았지만, 지금 현대에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제 MR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두뇌의 어떤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래서 신경인지 과학도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심리에 대한 원리들이 굉장히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의 정의에서는 지금 1번 정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심리학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심리학의 목적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교재에 오늘 여기까지 못 나갈 것 같긴 하지만 26페이지 보시면은 챕터 4그 2번에 네모 2번에 과학적 연구 방법 해가지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맨 하단 쪽으로 동그라미 1번에 반증 가능성,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반복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반증 가능성하고 반복 가능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심리학 연구 중에 비슷한 주제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어떤 개념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같은 개념을 같은 방식으로 선행 연구자가 했던 거를 똑같이 따라서 한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같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다르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뒤에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선행 연구자가 했던 연구 주제의 방식과 주제를 같은 형태로 하게 됐을 때는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죠. 이 결론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한 연구를 갖고서 A가 B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연구한 거 갖고. 근데 같은 주제를 계속 과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데 결과가 같아. 그러면 A는 B한테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의 목적은 이런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성격하고 특징을 갖고 있는 개개인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우리가 이걸 여러 번 계속 검증을 했는데 결과가 같아.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는 부모 자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했는데 실제 부모 자녀의 어떤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생활을 하더라. 그리고 가정 환경이 조금 불안정한 위태위태한 가정에서 지낸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잠재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스트레스에 더 빨리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더라. 근데 이런 케이스를 계속 반복 검증을 해서 실제 그런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보편적인 원리, 부모의 양육 환경은 아이들의 어떤 심신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그래서 가정 환경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을 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제로 이제 부모 양육 환경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사랑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나는 물론 다 독특성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인간이긴 하지만 이 원리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독특성과는 별개로 느껴질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결국은 모든 학문은 다 비슷해요. 모든 학문은 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뭘 하냐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줄 세 번째에 보시면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를 해요. 기술, 설명, 예측, 통제.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1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4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주 예전에 출제가 됐을 때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기술.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관찰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글로 혹은 그림이 됐던 아니면 사진을 찍던 어떤 형태로가 됐던 사건이나 현상,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상을 한 번만 봤을 때 하고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절이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를 인류가 몰랐을 때, 근데 누군가가 이 현상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했어. 그래서 어떤 이제 봄에는 예를 들어서 봄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지만 계속 봤더니 이때는 날씨가 점진적으로 따뜻해지더니 어떤 일정 시기가 지나니까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아니면 날씨가 기온이 온도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는 작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계절별로 날씨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보다 보면은 기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 친구가 왜 저런 행동을 한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었던 어떤 학생이 자꾸 일어나. 근데 이 친구가 일어나는 걸 계속 기록을 해. 만약에 선생님이 지켜보는 선생님이. 근데 이 친구가 1교시엔 일어나고 2교시엔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3교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1, 3, 5교시에만 착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때 뭔가 그때 들어오는 선생님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과목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때의 뭔가 활동들이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불편해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원적 원인으로 다양한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그냥 얘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1교시, 3교시, 5교시, 뭐 초등학교가 7교시까지는 없겠지만 그럼 7교시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상 또는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면 미래의 행동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 3, 5교시까지 이제 관찰을 했으면 7교시에 이 친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추론을 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미리 이 친구가 불편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그 시간대쯤에 이제 다가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꼭 지금 인간 심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과학적 연구는 다 이 목적이 있어요.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고 하는 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비가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전조 현상이 있죠.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낀다든지 아니면 천둥번개 약간 이렇게 좀 바람도 좀 이상해지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대충 하늘 보고서 진짜 비 올 것 같은 진짜 이제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걸 그냥 직감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은 아마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늘을 쳐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살아온 세월인 거 결국에는 내가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네. 관찰을 한 거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 되면은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내가 우산을 챙겨야 돼. 왜? 나는 우산을 안 챙기면은 비를 맞고 오거든.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게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우산을 챙기게 되는 거고 우산을 챙기게 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나는 우산을 쓰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비를 안 맞죠. 이게 통제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심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자녀 양육 환경을 예로 아까 전에도 들었었는데 그럼 계속 관찰을 했더니 부모의 어떤 부부의 친밀도가 가정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가정의 안정적인 환경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 이 부분을 봤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뭘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을수록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여기에서 자란 친구들이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그러면 뭘 바꿔줘야 돼? 우선 부부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엄마 아빠 사이가 좋으니까는 하하호호 집에서 소리가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통제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페이지 볼게요. 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기록하는 거. 그냥 그대로 우선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대답하는 것으로 어떤 그 특정 사건의 발생을 인과 분석이나 사실의 근거에서 밝히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A가 B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설명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A가 B한테 영향을 미친다.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한두 번 관찰을 갖고 우리가 A가 B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요. 어쨌든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미래의 특정한 측면에 관한 예상, 기대를 진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정말 먹구름이 꼈을 때 비가 올 수 있겠구나. 보편 법칙을 통해서 현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육 환경이 아이의 어떤 심신 안정 아니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거나 혹은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것들이 한 1980년대, 1990년대까지도 없었잖아요. 2000년대 이후로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편화된 거고 근데 이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생기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 너무 많이 쉽게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근데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좋은 영상들 말고 너무 폭력성이 짙은 영상들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폭력성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뭐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 근데 요새 정말 그 10대 청소년들의 좀 너무 무서운 그런 잔인한 그 학폭이라든지 이런 영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또 이제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이 안 됐으니까 뭐 영상을 못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많아.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나 매체로 인해서 폭력성이라든지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됐을 때 아이들의 공격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만약에 예측이 되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통제해야지. 그러면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법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걸 만드는 게 이제 통제인 거야. 자, 그래서 4번에 어떤 현상의 원인 또는 필수적인 조건을 조작함으로써 현상을 일어나게 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계속 이 상태로 지금 만약에 진짜 법안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아이들이 뭐 2살부터 뭐 3살부터 뭐 걷지도 못하는데 핸드폰 쥐어주고서 이 상태로 무방비로 있게 되면은 계속 정말 이상한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어쨌든 예측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세계적인 지식은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그 전까지 누적됐던 것들.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심리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4가지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챕터 1은 가볍게 사실 중요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챕터 2도 중요도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개관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의 분야는 우리가 이제 크게 기초심리학하고 응용심리학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기초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원리, 메커니즘을 밝히는 거고 이걸 밝혔으면 이걸 적용해서 쓰는 거 현실에서 그럼 그거는 응용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초심리학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그냥 순수학문, 그래서 어떤 실용적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식 그 자체, 그냥 정말 이걸 발견하려고 하는 학문을 우리가 기초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용심리학은 이제 기초심리학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을 했죠. 지식 정보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인간한테 이롭게 좀 어떤 분야에 각각에 이제 적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들, 이루어진 연구 결과 나 아니면 지식을 적용하는 분야를 우리가 응용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그 14페이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관찰, 실험, 조사 등으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법칙을 탐구하는 심리학 분야를 우리가 기초심리학이라고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론심리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번 넘겨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각 인지심리학까지 있고요. 여기를 이제 기초심리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심리 보시면은 학습심리 분야는 기억과 학습의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에서도 볼 거고 이제 4장에서도 학습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이 기억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학습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간의 언어, 지식, 태도 그러니까 모두 다 학습이 된 거죠.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양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한 40분, 50분, 몇 시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학습이 된 거야. 학교를 다니고 오랜 시간 착석이 된 거죠. 이런 우리가 후천적으로 나중에 배우는 것들은 다 학습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의 영역을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연합학습, 하나는 인지학습. 자, 그래서 학습심리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일 수도 있고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근데 변화가 그냥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가 되기도 해요.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몸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이 지나면 늙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예쁜 표현으로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습이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죠. 이건 생물학적으로 그냥 발현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무언가를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얘기하진 않지만 각 문화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물건이 있을 때 내 물건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다든지. 근데 이거를 어릴 때는 학습을 시키죠. 근데 어떤 시기가 지나면 한 6세 정도 넘어가게 되면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그 얘기를 굳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학습이 된 거야. 3세, 4세. 아이들이 옆에 가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놀이터 같은 데 갔을 때, 뭐 내 거 아닌데 만져보고 싶고, 뭐 과자 있으면 먹고 싶고, 근데 그거 우리 거 아니니까 만지면 안 돼.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내 뇌에 그냥 진짜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5세, 6세가 지나면 아예 안 만져요. 터치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뭐 내가 들었었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학습이죠. 이건 학습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학습 심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배워가기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뭘 맞을까요? 좋은 성적을 100점을 맞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수업 시간에 졸게 돼도 네, 선생님한테 한 대에 꿀밤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와가지고 그 13페이지에 이제 연합학습,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연합학습 보시면은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래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발생하는 것을 학습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과 자극, 혹은 자극이나 행동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극이 있고 그 자극이 있고 난 후에 내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자극이 있고 행동도 있고 그 이후에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를 꿀밤을 주는 뭐 그런 그림은 없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꿀밤을 주는 게 있고 그래서 꿀밤을 맞아서 여기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꿀밤은 자극이에요? 행동이에요? 결과예요? 그쵸? 자극이죠. 그럼 선생님이 내가 졸고 있었어. 내가 졸아서, 내가 조는 것도 자극이에요? 내가 조는 것도 자극.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한 대 때렸어. 이것도 자극. 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꿀밤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러면, 내가 졸면은 한 대 맞을 수도 있겠구나. 혼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내 행동은 어떻게 돼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안 맞으려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건 이제 나의 행동이 부적응적인 거긴 했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안 준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공부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했더니 결과가 좋아. 어떤 결과를 맞았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돼. 그랬을 때 이 친구는 뭘 알게 돼요? 내가 이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은 내가 이 결과를 얻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죠. 이게 자극, 행동, 결과를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학습 형태를 우리가 두 가지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4장에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렇게 무언가가 연합이 되는 형태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양 가로에서 자극과 자극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자극, 행동, 결과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표현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그 인지학습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연합학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연합학습이 아니어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지학습이에요. 자, 그러면 가시적,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과정들,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학습.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 연합학습에서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고 나니까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안 졸아. 여러분이 우산을 안 챙기고 밖에 나가. 비를 쫓다가 맞았어. 자, 그러면 비는 자극이에요? 행동이에요? 결과예요? 자극이죠.
내가 우산을 안 챙겨가지고 비를 쫄딱 맞는 자극이 있었어. 그래서 결과가 뭐야? 내가 비를 쫄딱 맞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뭔가 챙기죠. 우산을 챙기죠. 이건 연합학습이라는 거야. 비하고 내가 몸이 젖는 부분을 배운 거죠. 연합이 돼서. 자,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지학습인데, 자, 거기에 대표적인 게 관찰. 관찰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뭘 배울 수 있어요? 어떤 거? 우리 요새 올림픽 너무 잘하고 있어. 그쵸? 보면 막 너무 뿌듯해. 근데 올림픽 보면서 뭐래요? 막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일반인은 동기부여가 되고 막 이제 응원하고 애국심이 솟고 이런데, 운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어쨌든 그 뭐 롤 모델을 보면서 그 선수들의 어떤 그 행위라든지 뭐 이걸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운동 방식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내가 보는 걸로 인해서도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을 좀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관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죠. 근데 이게 꼭 모델링을 통해서만 배우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롤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 아니고 TV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고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둘째 같은 경우는 첫째가 혼나는 거 보고서 둘째가 바로 싹 교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누나가 혼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어도 이게 관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이제 관찰학습인 거고. 자, 통찰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 거기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지만 그냥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그 문제가 불현듯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만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풀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찰학습인 거고요. 잠재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크게 내가 그거를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을 게 없어, 결과가. 그러면 사람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상이 눈에 앞에 있게 되면은 그때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잔재학습이다라고 하고요. 자, 요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고적인 측면으로 알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인지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지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적 학습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연합학습, 인지학습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이제 4장에서 나오고, 이게 4장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아까 13파트였잖아요. 13파트인데 25문제면 그냥 n분의 1 했을 때 한 파트에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두 다 두 문제씩 나오는 건 아니고요. 비중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이 학습 심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4장에 있고요. 매년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발달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는 발달, 7페이지? 이건 옛날 책이구나. 네. 15페이지 보시면은 발달 심리는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출생했을 때부터라고도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출생이 아니라 이미 임신한 순간부터, 수정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발달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그냥 아동, 태어나면서부터 한 성인 초기까지 이제 발달 보고 있었는데, 아니죠. 우리가 성인 이후에도 중년기, 노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지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하향세를 걷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발달이다.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발달적 변화하고 양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령하고 영역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변화들이 유전인지 환경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연구하는 학문을 발달심리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태내기는 이제 임신했을 때고요. 신생아기 태어났을 때 이제 영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성인 중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때로 가게 되면서 뭐가 변해요? 각 시기마다 신체적인 능력, 운동적인 능력, 감각, 인지, 이게 성인 초기까지는, 청소년기까지는 확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년기부터 들어서면서 이제 하락세를 걷는 거지. 신체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감각 지각도 그렇고, 눈도 안 보이고,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리고 인지 지각도 마찬가지죠. 언어 능력도 생각보다,
진짜 한 70, 80 정도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대화를 안 하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는 40대, 50대에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던 분들인데도 이게 70대, 80대에도 계속 주변 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형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순간에 좀 약간 말을 더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변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인지, 언어, 정서, 그 다음에 사회성 영역. 그리고 정서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동심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뭐 이런 감정들, 인간이 그냥 갖고 있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것도 학습 심리에서 만약에 여러 번 학습을 하고 계속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후에도 잘 써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떤 순간에 내가 뭘 할 때 기쁘고 뭘 할 때 기분이 안 좋고 이걸 본인 스스로를 잘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잘 못 써먹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달에서도 이제 그런 정서하고도 연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른, 이런 시기별로 각 단계마다 독특한 심리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여기 그림이 있었는데 왜 그림이 사라졌지? 이 발달심리라고 하는 영역은 언제를 계기로 해서 학문이 좀 성장을 했냐면요.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이 학문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이 시기에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나름 그 시대에서는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존을 위한 먹는 거 위주로 좀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이게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서적인 부분이었구나. 정서적 결핍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똑같은 고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주는 고아원, 이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면 정말 그냥 급식처럼 음식만 주는 고아원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발현되는 게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게 살면서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심리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달심리는 이제 8장에서 보실 거고요. 발달심리도 이제 굉장히 학자들이 많아요. 성격심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성격심리는 인간의 성격 형성과 정상적인 어떤 성격의 개인차를 두고 시간에 따른 인간 행동의 일관성 변화를 설명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어릴 때와 성인이 되면서 자라면서 생각도 변하고 정서도 좀 변화가 될 수 있고 내가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각자 그러다 보면은 각자 생각하는 어떤 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질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늘 이렇게 매사 부정적인 사람, 아니면 매사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정말 그냥 그 나름대로의 기질로서 타고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격심리에서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과거 내가 초등학교나 어린 시절에 기억했던 친구를 한 10년, 20년 뒤에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기억했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친구가 정말 갖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적응적인 성격 발달과 변화.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람들이 그래도 다 안정적인 속성을 갖고선 태어나긴 하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부정적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이 성격 심리학에서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차를 이제 초점에 두고서 연구를 하고요. 행동의 일관성, 변화, 일관성도 있고 우리한테는 변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격 심리학은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내향성, 외향성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자극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성향들이 어떤 사람은 높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을 수 있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도 어떤 사람은 높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을 수 있고 이런 특질들에 대해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도 많고 성격 이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격의 특질, 행동의 인과성, 그것을 이제 성격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인의 특질을 설명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생리심리학 보시면은 생리심리학은 우리 행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생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뇌의 신경계 그리고 신체의 생리적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포함한 어떤 심리학적 형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경과학이라든지 약물심리학. 자, 그러면 그 약물심리학 밑에 보시면 신경전달 물질 및 호르몬. 그럼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뭐 도파민이라든지 아니면 엔도르핀. 엔도르핀은 올해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사람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어떤 양의 차이가.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굉장히 잘 분비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잘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이 사람 자체가 워낙 그게 좀 적게 분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쉽게 우울하고 늘 좀 처져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발달이나 성격으로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성격이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검사를 했더니 정말 저 사람은 그냥 이 신경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 낮게 나와.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리 심리학은 인간한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게 우리 신체 내부에서 어떻게 지금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적 과정을 연구를 하고요. 실제 한 뇌조혈 연구에서 남성하고 여성의 어떤 되뇌 구조, 우리가 되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뇌와 뇌. 자, 여기를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 그럼 이거는 지금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러지 않을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뇌구조가 다르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우리 뇌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좌, 자, 여기가 우라고 하면은 여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뇌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좌뇌하고 우뇌하고 하는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자, 다른데 그럼에도 이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우뇌가 했던 우뇌로 받아들인 거, 좌뇌로 받아들인 걸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뇌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 여성들이 훨씬 더 크대요. 그러니까 굵대요. 근데 이게 그 뇌량이 굵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좌뇌하고 우뇌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조금 더 이제 감정적이고 남성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조직적인 그러면은 이게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정서라고 하는 표현은 우뇌에서 하는 거고 이제 조직적이고 이런 체계적인 어떤 일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좌뇌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뇌가 더 발달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뇌량의 어떤 시스템이 훨씬 더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좌뇌 우뇌를 다 활용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다른지를 지금 생리심리학에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약물, 행동. 자, 이거는 이제 약물심리학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는 그 위에 있는 신경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예.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신경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낼 수도 있고 이제 DNA 같은 걸로도 이제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죠.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지각심리학인데 지각심리학은 지각심리학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감각심리학 혹은 감각 및 지각심리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의 감각, 지각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자, 우리의 감각이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오감. 네. 그러면 보고, 네, 듣고, 맛보고, 듣고, 여러 가지 만지고. 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선 보고 맛보고. 자, 그러면 내가 뭔가 봤어. 본 게 어디로 가? 뇌로 가죠.
내가 맛본 것도 뇌로 가죠. 이게 무슨 맛이다. 이게 무슨 냄새다. 내가 뭘 들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눈으로 들어가서 입력이 되지? 이걸 연구를 하는 거야. 내가 맛봤어. 그러면 내가 이 맛을 어떻게 느끼지? 그 맛을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냄새도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로 전달이 돼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느끼지 이 냄새가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감각 및 지각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의 감각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이는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지심리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우리한테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이제 감각 및 지각 심리학에서 하는 거고, 이 정보를 이제 변형하고,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냄새야. 그러면 냄새가 들어오는 건 어디서 연구를 해요? 지각 심리학에서 하죠. 근데 내가 그 냄새를 순간적으로 맡고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은 그 냄새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굉장히 오래전에 맡았는데도 뭐 우리 집 냄새, 우리 집 피존 냄새, 아니면 뭐 엄마 냄새, 뭐 엄마가 끓여주던 뭐 찌개 냄새 이런 것들이 맨날 있지는 않았고 뭐 이렇게 뜨문뜨문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하잖아. 그럼 인간은 어떻게 그걸 기억할까? 그걸 연구하는 게 인지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감각 정보를 변형하고 단순화하고 정교하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순간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빠르게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인지심리학에서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지각이라고 지금 지각이야. 그럼 내가 지금 시계를 본 거 시계에 8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0시야. 자, 10시를 본 거는 인지심리학에서 연구를 해요? 아니면 지각심리학에서 연구를 해요? 내가 본 거. 지각, 그쵸? 근데 내가 시계를 보고서 지각했다라고 그냥 이미 늦었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는 인지심리학에서 한다라는 거죠. 네. 내가 들어온 정보를 보고서 끝났어. 이미 지각이야. 라고 하는 거는.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수업을 갈까 말까. 지금 가도 늦었는데, 주중교통을 탈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은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하고 인지심리학은 어느 정도는 좀 연관성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6번에 보시면 인지심리는 심리적 과정, 정신 과정의 기능 및 역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사고, 언어, 기억, 문제 해결, 추론, 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교재에서는 네, 6장하고 관련성이 있고요. 네, 6장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근데 6장이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빈도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고요. 5번에 있었던 지각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3장에서 출제가 되는데 네, 그래도 3장에 있는 뭐 감각하고 지각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2-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네, 응용 심리학 보도록 하겠습니다.